네, 안녕하십니까. 준호입니다. 쉐이퍼 3D 5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추가와 변형 항목을 살펴보고 연습 모델링으로는 양초를 만들고 응용 모델링에서는 서랍을 만들 겁니다.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4강을 찍어보고 오늘 편집을 해보니까는 영상 길이가 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OT 때에서는 7강 전까지의 강좌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영상 길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강부터 7강까지의 강좌들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영상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추가 변형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습 모델링으로 양초를 만든다 했었는데 어떤 양초를 만들 거냐면 이런 모양의 큐브 양초를 만들 겁니다. 응용 모델링으로 서랍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서랍은 이런 식의 디자인의 간단한 서랍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규 해가지고 디자인에 들어오고요.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6개의 버튼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쉐이퍼 3D를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베이직 단계의 요금제인데요. 스탠다드나 비즈니스와 같은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려면 이 것들이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만약 베이직 단계, 무료 단계라면은 이미지, 파일, 도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가 아예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 이 기능들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지랑 파일, 도면은 7강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파일 가져오기, 도면 보내기는 이 버튼들이랑 똑같이 중복되는데요. 이 버튼들은 제가 7강에서 설명해 드릴 거라서 지금 시간에는 이 3가지를 넘기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구성축, 구성평면, 텍스트 이 3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구성축입니다. 이 구성축이라는 기능은 가상의 축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구성축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축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구성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구성축을 눌렀을 때 어떠한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2점 이용입니다. 2점은 한 점과 한 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구성축이 생기죠. 다음으로는 2평면 이용입니다. 2평면 이용은 이러한 육면체의 상태에서요. 면과 면이 만나는 이 직선에 구성축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모서리 이용입니다. 모서리를 찍으면은 그 모서리에 구성축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점에서 면의 수직입니다. 우선 한 면을 선택합니다. 한 면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 선택한 면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구성축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원통 또는 원뿔 이용입니다. 이거는 원으로 되어 있는 모델의 바깥쪽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 원의 중점 기준으로 구성축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성축의 5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앞으로의 강좌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구성축을 만들지 않고도 다양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구성 평면입니다. 구성 평면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많은 7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오프셋은 구성 면을 만들어줍니다. 아까는 구성 축이었죠. 가상의 축이었죠. 이번에는 어떠한 면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면은 실제적으로 모델이 아니고요. 가상의 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구성, 아까는 면으로 했을 때 됐었고요. 다음으로는 점에서 면의 평이 해볼게요. 면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면 위에, 선택한 면 위에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의 기준으로 가상의 면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각도가 있는 모서리 이용을 할게요. 우선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상의 면이 생기는데요. 그 가상의 면은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에서 모서리 수직을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한 점을 찍으면은 제가 이전에 선택했던 선의 수직 방향으로 가상의 면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세 점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세 점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세 점의 기준으로 가상의 면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중간 평면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평면은 이렇게 면 2개를 선택하면은 그 면 사이에 가상의 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점에서 곡선의 수직인데요. 이렇게 스케치로 하나의 선을 만든 다음에 그 스케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가상의 면이 생깁니다. 이건 스플라인으로 한 건데요. 스플라인 말고도 이런 직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면에서 오프셋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제 강좌에서도 이 유형만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해가지고 이 유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가상의 면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형에 대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스케치 형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제가 테스트로 이모지도 한번 해볼게요. 이모티콘도 해볼게요. 폰트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글은 단일 폰트입니다. 이런 폰트를 적용해도 한글은 똑같은 폰트입니다.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정렬을 중심으로 할지 우측 면도로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좌측 면도로 하고요. 대문자 높이를 10mm로 할게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지금 이거는 스케치입니다.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이모지로 했었던 건 안 되죠. 텍스트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평면도로 바꿔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m 정도 되죠. 10mm가 조금 넘긴 하네요. 크기를 10mm로 하면은 한 11mm 정도의 크기가 되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다 선으로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디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형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6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동 회전입니다. 이동 회전은 말 그대로 이 모델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Y축으로도 움직여보고 X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형의 이동 회전을 누른 다음에 2번 클릭하면은 바디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만약에 면만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은 바디가 변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가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저는 만약 이동을 할 때 변형 버튼을 누르고 이동 회전 버튼을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이 바디를 2번 클릭하면 됩니다. 2번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변형의 이동 회전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 회전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면을 이동하고 싶다면은 우선 면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면 오프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 오프셋은 다음 6강에서 도구 유형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회전 이동을 누르면은 아까 변형에서의 회전 이동 회전과 똑같은 버튼을 누른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형, 이동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동 회전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른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를 알려드릴게요. 크기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0%로 하면은 2배가 늘어나고 300%로 하면은 3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 늘어날 때 기준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 사각형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기준점을 옮기면 이 점 기준으로 크기가 움직여지죠. 기본값으로는 기본적으로 크기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됩니다. 딱 중간 지점에서 기준점이 형성이 되고요. 임의로 이렇게 기준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행 이동입니다. 이 평행 이동은 이동 회전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떠한 모델을, 어떠한 바디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평행 이동을 사용하냐면은 제가 몇 가지 모델을 만들게요. 제가 여기서 반지름을 50으로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 바디를 이 바디 위에 정확하게 올려두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이동 회전으로 이렇게 올려두면은 정확하게 올려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조정을 해봐도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 없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행 이동을 사용합니다. 변형에서 평행 이동을 누른 다음에 바디를 선택하고 다음 시작점을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바깥쪽에 딱 되면은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점도 스냅을 맞추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이동하고 단차 없이 오차 없이 올려둘 때 평행 이동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쭉 둘레 회전입니다. 바디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축을 누릅니다. 이건 아까 만들었던 구성축이죠. 이렇게 구성축을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이 Z축, Y축, X축을 선택해도 됩니다. X축을 선택한 다음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죠. 이 축을 기준으로 바디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축 둘레 회전은 변형 누르고 축 둘레 회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디와 축을 동시에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축 둘레 회전으로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형 버튼 누르고 축 둘레 회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디
축 하나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축 둘레 회전이 됩니다. 이제 쭉 둘레 회전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으로 정렬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렬 버튼은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행 이동으로 이 정렬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 원통을 이 원통 위로 올려둘 때 평행 이동을 사용해도 되고요, 정렬을 사용해도 됩니다. 시작점을 찍고요, 끝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반대로 이렇게 붙고요. 지금 겹쳐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180도 회전된 겁니다. 보신 것처럼 평행 이동이랑 약간은 중복되어서 저는 평행 이동만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앞으로의 강좌에서도 평행 이동만을 사용할 겁니다. 정렬이 이런 기능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러입니다. 미러는 거울이죠. 한 모델을 선택하고 축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X축을 선택해가지고 미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선택하고 Y축으로 미러를 해볼게요. Z축으로 미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대칭인 모델이 있을 때, 대칭인 모델이 있으면은 두 번 모델링을 안 해도 되죠. 한 번 모델링을 하고 그걸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그때 이 미러 기능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동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이동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변형을 눌렀을 때 이 6가지의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6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연습 모델링을 할 것이고 응용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삭제해 볼게요. 제가 이 큐브 양초를 만들 건데요, 연습 모델링으로 보면은 9가 3, 3, 3으로 되어 있습니다. 9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복사 이동을 하고 또 거울을 통해서도 해보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양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 9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9만 만들게 되면은 이 안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육면체를 안에다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때에도 몇 가지 기능을 또 쓸 거고요. 이제 바로 모델링을 해보죠. 우선 스케치에 들어가서 원을 그릴게요. 평면도 뷰로 들어가서 반지름을 10mm로 할게요. 그러면 2cm인 원이 된 거죠. 지름이 2cm인 원이 된 거죠. 그래서 높이를 20mm로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를 당겨보면은 목 따기 기능이 됩니다. 이거는 도구 항목에 있는 건데요, 못따기가요. 도구 항목의 기능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구에서 다음 도구 시간에서 못따기, 목깎기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서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화살표를 이동하면은 이렇게 목따기, 목깎기가 됩니다. 지금은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10만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9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위로 9를 복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은 변형의 이동 회전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화살표로 이동을 합니다. 또는 여기서 20이라는 값을 넣으면 되죠. 이제 옆으로 이걸 똑같이 복사하겠습니다. 바디만으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또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20만큼 X축으로 20만큼 움직일게요. 여기서 이거를 또 반복을 해도 되지만은 제가 미러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미러 기능을 사용할 때 변형 미러 버튼을 눌러서 진입하셔도 되지만은 바디들을 선택하고 축을 제가 복사하고자 하는 축에 들어가면은 축들로 회전으로 되는데 여기 아래에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를 누르면은 미러로 복사가 되죠. 원면 유지는 켜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본이 남아서 복사가 되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할게요. 9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9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시작점을 여기 원점으로 하고요. 이동 끝점은 20만큼 줘서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실수를 했죠. 방금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 바로 복사본 이걸 안 켰습니다. 이걸 켜야지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선택을 바디만으로 해가지고 미러로 복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총 27개 333에 9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안이 텅텅 비어 있죠. 이거에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에는 속이 다 꽉 차 있죠. 이 속을 정육면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속을 채울 겁니다. 우선은 이 27개의 바디를 폴더로 묶습니다. 숨기고요. 면 오프셋을 해가지고 가상의 면을 만들 겁니다. 추가 버튼 누르고 구성 평면 눌러서 X, Y 평면을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이만큼 띄울 겁니다. 가상의 면을 여기서 10mm 만큼을 띄워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상의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스케치를 해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상의 평면을 2번 클릭하면 됩니다. 펜슬로 2번 클릭하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2번 클릭하면 됩니다. 사각형을 하고요. 중심 유형으로 하고 여기서 40을 주겠습니다. 또 정육면체로 해야 되니까 높이도 40으로 할게요. 여기 이제 아까 숨겼던 폴더를 다시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꽉 찬 양초가 되죠. 이제 심지만 만들면은 완성이 됩니다. 심지는 여기 위에다가 심지를 만들 건데요. 원통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도 추가 구성평면 오프셋 해가지고 10mm를 띄운 가상의 면을 만들 겁니다. 이 가상의 편면을 또 더블 클릭하고 스케치로 들어오신 다음에 원을 하고 0.5mm로 할게요. 반지름을 0.5mm 하면은 1mm, 지름이 1mm인
원통이 만들어지죠. 높이는 5mm로 할게요. 심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가. 그래서 심지를 살짝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를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0.5mm만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심지가. 이 구 안에 심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뷰를 잘 조정하시면은 바디 내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양초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좀 정리가 안 됐죠? 이거를 이름으로 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지금 마땅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방금 두 개는 A, B로 하고 이건 심지만 할게요. 레이어에서는 모든 항목을 바디로 하면은 바디만 보이고요. 스케치하면 스케치만 보이고, 평면과 축하면은 이 아까 만들었던 가상의 평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도 볼 수 있고, 모든 항목으로 바꿀게요. 평면을 숨기고 스케치도 숨기고 스케치도 숨기고 하면은 깔끔하게 바디만 보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보기 간단하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 큐브 양초를 연습 모델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랍을 응용 모델링으로 할 겁니다. 만약 목공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무언가를 만들 때 설계를 이 쉐이퍼 3D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여서 이 서랍 레일도 없고 이 나무를 짜맞춤을 해서 조립을 할지 피스를 통해서 조립을 할지 이런 디테일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만들어 두었고요. 만약 목공을 통해서 무언가의 가구를 만드시고 어떤 디자인을 할 거라면은 이렇게 쉐이퍼 3D를 통해서 미리 디자인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것들은 전부 이동과 복사를 통해서 만든 서랍입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신규 해가지고 평면도 뷰를 선택하고 크기를 한 400을 주고 40cm를 주고 폭은 30cm를 줘볼게요. 평면을 눌러서 한 두께가 20mm인 나무 판을 하나 만들게요. 이 나무 판을 계속 복사해 가지고 서랍을 완성할 겁니다. 복사 이동을 할 건데요. 2번 클릭을 해 가지고 이동 회전으로 들어갑니다. 기준점을 끝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가 아닌 아래로 설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고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됐죠. 이 나무판은 미러를 통해서 복사를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 판을 이동할 건데요.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평행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로 이동 하면은 되는데, 제가 이렇게도 이동을 할 수가 있었긴 하는데 목공을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구를 설계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나무가 수축 팽창을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이 뒤쪽, 서랍 뒤쪽을 할 건데요. 서랍 뒤쪽도 이동 복사를 해가지고 할게요. 회전 복사를 해서 만들게요. 이번에는 이 기준점을 여기 위로 할게요. 복사 버튼 누르고 회전.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안 맞죠? 이럴 때는 한 면을 클릭하고 이동 화살표로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면 오프셋으로 바디를 늘린 건데요. 이 면 오프셋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에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도구 유형을 다뤄보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프셋으로 면 오프셋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두 개의 바구니가 있는 서랍을 만들 거여서 이 층을 구분해야 되겠죠. 이동 복사를 할게요. 200mm로 하면은 이 길이가 딱 맞을 겁니다. 180, 180 맞네요. 이제 서랍의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나무판을 우선 복사를 해서 하나 뺄게요.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이동을 할게요. 서랍 바구니는 두께를 10T로 20mm로 하겠습니다. 서랍을 보면은 약간의 유격이 있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바구니가 이 서랍 프레임과 딱 맞아 떨어지면은 뻑뻑해서 서랍 문이 안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mm 정도, 이렇게 2mm 정도의 단차를 주겠습니다. 여기 옆도 마찬가지죠. 2mm 정도의 단차를 줄 겁니다. 그러면 총 여기까지의 길이가 396이 되겠죠. 정면도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2mm 정도의 단차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회전 복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벽면들도 만들어 볼게요. 기준점을 여기로 해두고 회전을 할게요. 높이를 면 오프셋으로 높이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또 2mm 단차가 맞네요. 166입니다. 이 면은 미러를 통해서 복사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것, 이 뒤에 있는 나무판은 또 회전 복사 회전으로 만들게요. 기준점은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 오프셋으로 길이를 맞추고요. 이 앞쪽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보면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서랍 프레임과 서랍 바구니, 이걸 바구니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어쨌든 알려주세요.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이 바구니로 바구니와 프레임 이렇게 두 개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안 맞죠? 제가 설계를 잘못했네요.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설계를 조금 잘못했네요. 이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평면으로 들어와서 뒤로 빼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면 오프셋을 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빼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단차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랍을 만들겠습니다. 네, 서랍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바구니
이름을 바꿀게요. 보기 쉽도록. 프레임 바구니를 복사해가지고 아래다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서랍이 완성이 되었죠. 옆에 프레임을 없애서 봐볼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좀 더 아래로 내려야 하지만 맞는 설계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서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께를 좀 늘릴 수도 두께를 이렇게 할게요. 손잡이를 만들어 볼까요? 이 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스케치 하려면은 이 면을 2번 클릭해가지고 스케치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면은 스냅으로 보라색이 있죠? 스냅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한 20cm, 지름을 20으로 할 거니까 반지름을 10cm로 할게요. 20mm를 빼고 나서 이 옆에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바디를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통째로 합쳐지고요. 세 바디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는 합쳐졌었는데 분리가 되었죠. 바디도 하나 새로 생겼고요. 폴더에 손잡이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서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빼도 되고요. 스케치가 잘못 들어가 있었네요. 스케치를 따로 빼가지고 숨기면 정리가 더 잘 된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이퍼 3D로 이렇게 가구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레일도 넣고 짜맞춤처럼 짜맞춤 설계를 하거나 피스 구멍을 만든다던가 하면은 정말로 쉐이퍼 3D로 가구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응용 모델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가 변형 항목을 살펴보고 연습 모델링으로 양초를 만들어보고 응용 모델링으로는 서랍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구 항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이 도구 버튼을 눌렀을 때 엄청나게 많은 버튼들이 생기죠. 이 버튼들을 하나하나씩 누르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연습 모델링으로는 디퓨저를 만들 거고 응용 모델링으로는 색연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쉐이퍼 3D 5강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강좌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